반갑습니다. 오산에서 이 살기 좋은 도시는 15만에서 한 20만 정도. 여기 가장 살기 좋은 도시고요. 행정 비용이 가장 작게 들고 또 인간적인 소통이 가능한, 그래서 콤팩트, 소위 말하는 콤팩트 시티로서 오산이 아주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논의할 것은 왜 지방분권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방분권이라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하는 문제를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았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서는, 또 발로 차도 다시 일어서는, 한 나라가 이와 같이 오뚜기처럼 되면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은 곧 오뚜기 같은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오뚜기가 이게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무게의 중심이 아랫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뚜기 넘어뜨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기죠. 밑에서 당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아까 무게의 중심을 거꾸로 윗부분에 놓으면 안 된다 했죠. 윗부분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쓰러지면 끝입니다. 끝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거꾸로 씁니다. 거꾸로. 그래서 한 나라로 치면 이게 무게의 중심이라는 게, 무게라는 게 뭡니까? 권력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권력이 아래에 있는 나라. 그 아래라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 국민. 그 다음에 지방에 권력이 있을 때 위기가 와도 나라는 금방 회복이 된다.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했고, 박근혜 정부 때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파면을 당했죠. 예전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권한이 정지되고 또 파면을 당하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무런 혼란 없이,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우선 시내버스가 잘 다녔죠. 지장 없었죠. 골목길에 쓰레기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쓰레기가 수돗물 잘 나왔죠. 예. 이와 같이 나라가 그나마 돌아가는 것은 그런 일을 어디서? 지방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국가에 큰 혼란이 와도 전체가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이 국민에게, 또 주민에게, 나라 전체의 구성원일 때는 우리 국민이라 그러고, 오산시, 경기도의 구성원일 때 우리는 주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나라였죠. 왜냐하면 2차 대전 후에 신생국들, 이런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기적처럼 달라졌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겁니다. 부러워했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독재 체제가 아닌 나라, 즉 민주국가인 나라, 어디입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 이집트에서도 모델이 된 게 대한민국이고, 제가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에 이제 하노이 대학에 갔는데, 거기에 헌법 교수를 만났더니, 우리 6월 항쟁, 그 다음에 그 헌법 개정, 이런 거를 우리보다도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 나라에서는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직 민주화가 안 됐는데 대한민국은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화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런 나라에서 보면 선진국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의 원조를 받았죠.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원조 받는 국가에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국가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 부러워했는데 이제 우리가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거든요.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 잘못된 나라다.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국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국가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젊음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그거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국가가 막아주고 보호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 이 정말 그 젊은 생명들이 305명의 젊은 생명들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가가 우왕좌왕하느라고 구조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만든. 그때 당시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 뭐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미 어민들, 진도의 어민들은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른 어민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구조하러 갔는데 그래서 한 어민이 무슨 통신에 대고 동영상 찾아보면 있어요. 인터넷 동영상 찾아보면 그래서 나도 그걸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파. 이 배에 수백 명이 탔다는데 사람이 나와야 구조할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 이렇게 통화를 해요. 그럼 경찰은 뭐 했냐? 해양경찰도 출동했어요. 근데 출동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승객을 구조하는 게 제일 급선무였던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래서 보고하느라고 사진 찍고 이러느라고 그 귀중한 시간을 그리고 또 이제 지시를 기다려야 될 거예요. 지시는 내려오지 않고 그러느라고 그 아까운 시간 몇십 분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시스템이고 시스템이 만들어. 만약에 그 경찰 구조한 경찰들이 진도군 소속이었거나 전라남도 소속이었다면 곧바로 지사가 또 시장이 현장에 가서 바로 지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 그것도 청와대에서 보고하고 보고받으려 그러니까 그런 참극이 일어나요. 여기에 이제 아주 대비되는 것이 뭡니까? 이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허드슨강, 뉴욕 근처에 허드슨강에 비행기가 불시착했을 때 누가 구제했냐? 뉴욕 경찰, 뉴욕 소방대, 뉴욕 재난청이 구제한. 거기서는 그래서 155명 전원을 구조를 했죠. 만약에 거기도 백악관에서 구제를 책임이 있고 보고하고 보고받았더라면 성공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세월호 사건 때 인천의 한 지방신문에다가 이거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빚어낸 참극이다. 이렇게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죠. 메르스 사태도 정말 환자들이 죽어가는데 온 국민은 불안해하는데 중앙정부는 뭐였습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나서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기는 해야 되겠다. 우선 환자가 어디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그 환자와 접촉하지 마라. 이거라도 알리기라도 해야 되겠다고 알리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은 권한도 없고 그런데 왜 나서려고 그러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래도 우린 나서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도 정보 공개 못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비로소 뒤늦게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고 환자를 격리하기 시작. 이 교육 문제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후보자일 때 공약으로 교육개혁해서 교육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죠. 아마 이번 정부에도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일자리 경제, 또 주택 문제. 이 주택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 서울이 심각한 거고 서울이나 경기도 뭐 오산 여기서 심각한 문제하고 전라남도하고 심각한 정도가 다릅니다. 그쪽은 전라남도나 이런 데서 심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빈집이 늘어서 심각하죠. 그래서 폐가가 생겨가지고 심각. 근데 이 경기도 서울은 뭡니까? 집이 모자라서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 상황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해법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디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중앙정부는 이런 걸 다 해결하려니까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지방은 해결하려 했더니 너희들은 권한도 없는데 왜 나서느냐. 즉 다시 말해서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 지방정부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 그 손발을 풀어줘서 지방 문제를 지방이 해결하도록 하자 하는 게 지방자치고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건 뭡니까? 그게 아까 권력을 아래로 오뚜기처럼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은 대단히 부패한 국가다. 52위입니다. 세계에서 52위. 이 왜 나라가 부패해지느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가 싹 트는 겁니다. 권력이 여러 사람 나눠 가지면 온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부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사람한테 돈 갖다 줘봤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부당한 이득을 갖다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게 부패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건 벌써 16세기에 나온 말입니다. 16세기에 영국의 그 귀족이고 정치인인 액턴경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을 아주 즐겨 쓴 분이 계세요.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는 이 말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야당 대표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더니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래서 결국 아들이 부패에 연결됐죠. 예. 그 후에 계속 부패 문제, 그 전에도 계속 부패하는 거예요. 거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내요. 다 부패에 연루가 됐던 거죠. 그 이유가 절대 권력 때문에 그렇다. 절대 권력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은 대단히 불행한 국가다. 왜? 이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다. 그 다음에 OECD 국가에서 출생률이 꼴찌다. 우리가 이 출생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과거 10년 동안에 얼마나 예산을 퍼부었냐? 100조를 퍼부었습니다. 1년에 10조씩 퍼부었습니다. 출생률이 높아졌습니까?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언제 아기를 많이 낳겠어요? 희망이 보일 때 아기를 많이 낳죠. 근데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 고생만 시키겠다 이러면 출생률도 아기도 안 낳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이게 이제 2000년도부터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지표, 이제 색깔들은 지표들입니다.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원래 2017년은 1위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가 가장 행복하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 이런 나라. 대부분 어떤 나라들입니다? 작은 나라들이죠. 작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분권화가 잘 된 나라들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2017년에 56위입니다. 2015년에 47위였다가 58위로 갔다가 56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발전 정도에 보면 상당히 불행한 나라에 속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헬조선이라는 게 얘기하는 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하는 게 이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 불행의 문제, 행복의 문제, 아까 내가 이 지방 분권 얘기를 했는데 이 행복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스위스 학자인데 브루노 프라이라는 분입니다. 브루노 프라이. 가족 이름이 프라이 가문이죠. 이 집안은 제가 이 집안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전부 다 경제학을 공부를 해요. 근데 이 브루노 프라이는 이 행복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해피니스라는 책입니다. 해피니스 경제학의 혁명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 나라들을 통계적으로 쭉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어떤 정치 제도 하에서 국민들이 행복한가를 분석해 봤더니 아까 내가 얘기한 오뚜기 같은 나라의 국민이 행복하더라. 즉 권력의 중심이 지방에 있을수록 또 국민들이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될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다. 또 스위스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직접 민주주의를 적게 실시하는 제네바에 살던 사람이 직접 민주주의를 많이 실시하는 바젤로 이사를 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도가 10% 올라가더라. 뭐 이런 것을 쭉 통계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역시 이 불행한 것, 이것도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다음 우리나라는 갈등이 대단히 심각한 나라다. 얼마나 심각하냐?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나라. 그러면 첫 번째로 심각한 나라는 어디냐? 터키입니다. 터키는 왜 심각하냐면 요즘도 지금 갈등이 많죠. 이번에 이제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했는데 갈등이 많습니다. 왜 많냐? 인종과 종교 분쟁입니다. 인종과 종교 분쟁. 이거는 정말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 종교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서 다른 종교 인정해 주잖아요. 그건 뭐 교회 앞에 절이 있고 절 옆에 또 뭐 원불교 있고 뭐 이렇더라도 뭐 길 막고 싸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속으로의 어떨 값에. 그 적어도 종교가 표면적으로 분쟁거리가 아니다. 또 민족도 보면 뭐 거의 한민족이다. 그래서 민족 분쟁 없는 나라. 또 언어 갈등 없는 나라. 이런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 갈등이 이렇게 심각할까?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손실, 이걸 전부 다 합치면 연간 82조 내지 246조가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갈등으로 인해서 사라진다. 이거를 경제 발전에 연결시켜 보면 갈등이 전혀 없으면 21%의 경제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없는 나라는 없겠죠. 갈등이 전혀 없으면 또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갈등이 있어야 긴장도 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갈등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높아서 탈이고, 그래서 이 갈등을 OECD 국가의 평균 정도만 우리가 되면 1년에 4% 내지 5%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 해도 1년에 3% 경제 성장 어렵죠.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갈등을 극복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내 분석이 아니고 삼성경제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갈등이 나타나느냐? 이건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원래는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게 정치죠. 정치가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정치가 갈등을 키운 조그만 갈등을 확대시킵니다. 노사분규, 지역 갈등, 계층 간 갈등 조그만 거 있으면 막 정복시킵니다. 또 없는 갈등도 만들어냅니다. 누가? 정치인들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것도 역시 권력 집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가, 그래서 우리나라 요번에는 이제 이 1등과 2등 사이가 좀 벌어졌지만 항상 2% 내지 3%의 표차로 권력이 갈리죠. 그런데 권력을 얻은 사람은 뭡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패배한 사람은, 패배한 정권은, 정당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승자 독식이라고 그래요. 패자 전몰, 승자 독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선거에 올인하고 모든 것을 선거에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당선자가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좀처럼 당선자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 순간부터 뭡니까? 다음 선거를 위해서 진자는 이긴 자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국무총리 인준 거부. 이거는 이번 정부에서는 그랬지만 지난 정부에는 지금 여당이 발목을 잡았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자는 승자의 발목 잡기. 그 다음에 승자는 가만히 있냐? 다음 선거에 이번의 패자가 다시 승자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짓밟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갈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거 때문에, 그 이유는 모든 권력을 승자가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권력 집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저는 대결 정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절망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제가 어두운 얘기만 했는데 희망은 어디서 나타나기 시작하냐? 지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놨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지방은 손발이 묶여 있다 그랬죠? 손발이 묶여 있어도 지방에서 희망의 삭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몇 가지 봅시다. 화장실, 정보 공개. 요즘 어느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나 가면 다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정보 공개에 대한 창이 딱 뜨죠.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나 도심 하천이 산책로로 변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정부도 이게 지난 정부 때 정부 3.0 이래가지고 무슨 전자정부를 넘어서 뭐 빅데이터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전자정부가 어디서 시작했냐? 지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구에서 이 전자정부를 만들어서
일본에 돈을 받고 수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저기 강남구청에 가 있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강남구청을 찾아와 가지고 전산망이 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예, 이미 지방이 앞서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외에도 이 CCTV 이건 요즘 뭐 범죄 수사하는데 가장 공로가 큰 거죠. 근데 만약에 이 CCTV를 경찰이 나와가지고 CCTV를 설치하겠다 이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했을 겁니다. 인권 탄압이라고. 근데 이걸 누가 설치하기 시작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강남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요. 강남구에서 이 유흥가 주변에 강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범죄를 줄일까? 이래서 강남구에서 먼저 그런 우범 지역에 CCTV를 설치하자. 그래서 그 강남구에 돈이 많으니까 다른 구에 대해서도 다른 지방에 대해서도 CCTV 설치하려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지방정부에서 저거 하니까 저것도 우리를 탄압하기 위한 건 아닐 거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너무 많이 설치돼가지고 역시 인권의 문제, 심각하게 좀 등장할 수 있어요. 어쨌건 지방정부가 났으니까. 그래서 등등등등 지방정부가 이룩한 거. 그거는 끝이 없이 이제 리스트가 형성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생활을 바꾼 게 이거죠. 화장실. 이 화장실 문제는 중앙정부가 하다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만 하더라도 외국의 한국 안내책자에는 한국을 잘 소개하고 그 밑에 주의사항 이래가지고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더럽기 때문에 호텔에서 아침에 나갈 때 용변을 보고 나갈 것 이렇게 써놨다. 국가적인 수치죠.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가 되니까 이제 한 지방정부가 나섭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가까운 수원이죠. 그죠? 수원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수원시장이 심재덕 시장이었죠.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할 때. 이때 이제 내가 이제 수원의 화장실을 조사해가지고 그걸 글로 이제 남겨야 되겠다. 이래서 글을 쓸 때. 그래서 왜 화장실 개선에 착수를 했냐, 이런 물었더니, 이제 그 월드컵을 유치해 놓고, 이 손님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잔치를 할 때는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손님을 맞았는 전통이 있는데, 그래서 수원 시내를 쭉 둘러보다가 수원역에 탁 가보니까,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외국인한테 보여서는 안 될 장면이다. 그래서 화장실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때 퍼뜩 든 생각이 이거였답니다. 영어로 화장실을 뭐라 그럽니까? 레스트룸이라 그러죠. 야,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아예 그냥 용변 보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의 컨셉을 바꿔버리자. 그래서 휴식하는 거.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장실 개선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대학 앞에 처음 만든 게 반딧불이 화장실이죠. 그 반딧불이 화장실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얼마나 자기 이제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 개선 대책 회의를 열 정도로 화장실의 컨셉을 바꿔버립니다. 그랬더니 언론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칭찬했겠어요? 비난했겠어요?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호합한 화장실, 아파트 공사비보다 더 돈을 많이 쏟아부어. 예산 낭비,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원시장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수님, 그거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게 아파트 공사할 때는 가스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데 이 공중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거 다시 다 기반 공사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그래서 여기서 화장실을 개선해 놨더니 전국에서 이제 화장실 구경을 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와가지고 수원시에서 셔틀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투어를 시킵니다. 이 소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고 31개국에서 대한민국 화장실 구경 좀 하자. 이래가지고 막 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제일 열심히 뺏겨간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에서 뺏겨가죠. 중국에서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이 중국도 화장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더러워 보였어요. 그 올림픽 한 10년 전에 그 중국 가봤는데 정말 화장실을 못 가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화장실 문은 있잖아요. 거기는 문도 없어요. 문이 있어도 반만 중간에만 이렇게 쳐놨어. 그래서 그 CCTV, 그다음에 인민일보, 신화통신 이런 데서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화장실을 열심히 뺏겨 가진 거죠. 그래서 요즘도 중국 화장실에 가보면 그 뺏겨 갔다는 표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어디나 가면 이게 건물이나 이 실내나 이런 관리 책임자 있죠. 그래서 관리 책임자 정부 이래서 나왔죠. 요 표찰까지 그대로 뺏겨가지고 갖다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왜 내가 이 화장실 개선을 장황하게 얘기하냐 하면 이제 지방이 중앙정부가 해도 안 되는 거를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니까 더 잘할 수 있더라 한 사례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한 지방이 바뀌니까 여러 지방으로 퍼지고 그러니까 철도 화장실이라든지 뭐 국가의 화장실도 다 바뀌더라. 그러니까 국가가 바뀌고 또 다른 나라에 와서도 뺏겨가더라. 즉 이거는 화장실 이거는 정말 한 지방이 바뀌어가지고 세계를 바꾼 일대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한 분야에서만 그런 게 뭐 대단하냐 이러겠지만 사람도 그렇습니다. 뭐 자신 없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특히 애들 자신 없어 하는 애들. 근데 한 가지 잘해서 인정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딴 것도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쭉 축적이 되기 시작한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이건 말이 꽤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도시를 잘 재생시켜 놨더니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은 다 쫓겨나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더라. 그러면 원래 살던 사람은 이 도시가 잘 이렇게 재생이 되면 어떻게? 오히려 쫓겨나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중앙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방치하고 있을 때 지방정부에서 그래도 한번 대책을 세워보자. 이래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고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 이것도 지방이 먼저 나서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점점 축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아까 곽상국 시장님 오셨을 때 물어봐야 되는데 아직 못 물어봤네요. 오산시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저는 계속 이런 사례들을 축적해 나가고 있어요.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지방마다 자랑거리를 만들고 그걸 자꾸 홍보해서 이거 홍보하는 거는 자꾸 자극을 주기 위한 겁니다. 예, 다음번에 또 제가 오산의 목록을 한번 조사해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지방분권인가 하는 문제인데 첫째는 국가가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국가를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경제가 발전된 나라들 보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유럽 지역위원회, 유럽 지역위원회에서 만든 표입니다. 뭐냐? 이쪽으로 갈수록 지방이 권한을 많이 가진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권한을 많이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문제를 대부분 지역에서 해결하는 나라는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중앙정부가 지역 문제까지 해결합니다. 그럼 이쪽은 뭐냐? 소득 수준입니다. 소득 수준. 자, 이 잘 사는 나라들 봅시다. 미국, CH는 스위스입니다. CA 캐나다, 벨기에, B 독일, E 영국 이런 나라들 보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지방 분권이 많이 된 나라.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이 덜 된 나라들. 덜 된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덜 된 나라들은 소득도 낮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방 분권으로 가야 된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분권을 해야 경제가 발전하느냐? 지역끼리 경쟁을 하게 된다. 분권화하면 지역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쟁이 무엇을 위한 경쟁이냐?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민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행정 서비스가 좋아져야죠. 그런데 세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오죠.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세금이 비싸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가 이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세계 1위죠. 그런데 스위스의 법인세는 17.9%, 영국이 20%고 독일이 30%. 다른 나라보다 법인세 전체가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스위스에도 가장 잘 사는 지역, 스위스가 평균 이 국민소득이 한 8만 불 됩니다. 그런데 한 15만 불이 넘는 지역이 있어요. 시골 지역입니다. 축이라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인구가 12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축에 가서 그 축이 하나의 국가죠. 12만이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칸톤이라는 국가가 됩니다. 지방 국가죠. 그래서 그 주도로 가가지고 주도가 역시 축입니다. 축구. 그래서 축구 시장을 만나서 왜 잘 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거기는 인구 12만에 기업이 3만 1,000개입니다. 일자리가 10만 5천 개입니다. 왜 잘 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첫 마디가 우리 지방은 세금이 쌉니다. 얼마나 싸냐? 법인세가 8.6% 내지 9.6%입니다. 우대 기업은 8.6%. 그러니까 지방 법인세를 0.1%만 매깁니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9.6%.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선 이득이 많이 남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노바티스라든가 뭐 지멘스 건설테크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세금만 사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더 산 지역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됩니다. 특히 여기 국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죠. 그래서 여기서 축구해서 국제 학교를 5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도 안심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시설, 여가 시설들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환경을 깨끗이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세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혁신해야 되는 겁니다. 혁신해. 이 혁신은 뭡니까?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 서비스 경쟁은 곧 혁신 경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자, 이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죠. 대통령 나와라, 무슨 장관 나와라 이러죠. 국민 2,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국민 2,000명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국가기관을 신뢰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가 신뢰도가 제일 낮습니다. 아주 매우 믿는다는 0.9%입니다. 약간 믿는다는 14.4%, 합쳐서 15.3%가 그래도 좀 믿는다. 이런 쪽입니다. 그럼 나머지 86.7%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중앙부처를 믿냐? 했더니 31.9%가 약간 혹은 매우 믿는다. 매우 믿는다는 별로 없어요. 뭐 어느 정도 믿는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42%가 믿는다. 많이 믿거나 약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지금까지 그래도 중앙정부가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미 우리 국민들은 중앙정부의 기관보다도 지방정부의 기관을 더 믿기 시작했다. 이거 언제 조사입니까? 2015년도 조사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조사했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했습니다. 이건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연구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작년의 자료를 보면 이게 자료를 미리 보낸다고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국회의 신뢰는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12%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부처는 더 떨어졌어요. 훨씬 떨어졌습니다. 24%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정부는 0.1% 떨어졌습니다. 0.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중앙부처보다도 지방정부를 국민들은 더 신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조사를 해보면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주정부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왜 이런가? 국민들이 느끼기에 중앙정부, 이게 미국의 얘기입니다. 중앙정부는 돈은 많이 쓰는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고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방정부가 잘못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잖아요. 시장도 알고 시의원도 알고 그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높은 것이 정상이다. 자, 그러면 청렴도 지금 맨날 지방정부에 감사하죠. 뭐 1년에 한 100일 가까이를 감사하느라고 공무원들이 딴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청렴도는 어떠냐? 청렴도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지방정부가 그래도 좀 낮고 중앙정부 그다음에 국회가 가장 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어봅시다.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믿는 정부에게 맡길까요? 못 믿는 정부한테 맡길까요? 믿는 정부한테 맡겨야죠. 그래서 지방의 일, 우리 오산의 일, 또 경기도 일은 경기도 정부에게 또 오산의 문제는 오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도록 해야 문제가 잘 해결된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엘빈 토플러는 우리 다 알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스카입니다. 미래학자죠.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70년대에 이미 미래 사회를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제3의 물결로 이 사람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 그 다음에 권력의 이동,
등등. 또 최근에는 부의 미래 뭐 이런 책도 뭐 이 사람이 책을 쓰면 우리나라에 적극 번역이 됐던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고서를 하나 씁니다. 책 이름이 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입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책도 있어요. 영어 번역, 그러니까 원래 영어로 써서 한글로 번역했겠죠. 예. 인터넷 검색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용역비를 엄청 줬을 거예요. 이 세계적인 스카우트한테 용역을 맡겼으니 그래서 이분이 2001년도 6월 7일 날 김대중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이 책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두껍지 않아요. 한 100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위기 때죠. IMF의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위해서 막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중요한 내용은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라.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제 산업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IT, BT 산업 뭐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도 근본적으로 바꿔라. 공장형 학교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그 다음에 이분이 제일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적게 많이 언급은 안 되는 그게 뭐냐면 정부를 근본적으로 바꿔라. 정치개혁.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첫 서두가 아주 비장하게 시작합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 선택은 다른 아닌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다른 나라에 예속된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이끌고 가는 선도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16년이 지났습니다. 2001년도 16년 동안 우리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분이 한 것 중에 산업구조만 바뀌었습니다. IT 산업, BT 산업. 정치구조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교육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노조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속국가를 안 가려면 선도국가 되려면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분이 살아있을 때 이분하고 사진 찍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나온다.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 나온다. 이러면 이분 사진하고 찍어가지고 크게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도 안 따릅니다. 그래서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은 한국 경제개발 시대에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게 한국의 한강의 기적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쳐야 된다. 하지만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서는 적절하게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 집권적인 관료 시스템은 점점 퇴색해 가고 있다. 작동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국가의 기능마비는 바로 이 현상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 변화된 시대의 시스템을 채택하지 못하고 옛날 시스템을 그대로 구닥다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왜 그러냐? 그거를 이유를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개발 시대,
그때는 정답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왜? 선진국 따라가면 됩니다. 선진국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거를 딱 뺏겨와가지고 전 국민이 그걸 따라가도록 만들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개혁은 그래서 관료들이 기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국민은 이렇게 해야 되고 행정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다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따라오게 하고 이것이 먹혀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잘 작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분야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선두에 서기 시작했다. 이제 앞에 없어. 뺏길라 해도 뺏길 게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없는 답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는 목표가 불분명하고 정답도 불분명하고 우리가 어떤 방안을 만들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불확실해요. 자, 불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을 분산시켜요. 요즘 뭐 정권 분석들 보니까 곧 3천 넘겠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불안하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위험은 분산시켜야 된다. 쪼개서 투자해. 한 군데 올인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되 여러 군데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뭐 정석이죠. 마찬가지로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 10명이 가다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 리더만 쫄쫄쫄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리더가 잘못 이끌면 전부가 죽을 수 있어요. 조난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연락망을 구축해 놓고 각자 길을 찾고 누군가 길을 찾으면 서로 연락해서 그쪽으로 가자. 이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다양한 실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국가 발전이라는 게 결국 지역 발전이죠. 지역이 발전하면 여러 지역에 잘 살게 되면 국가가 잘 살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어디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거를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혁신과 창조, 다양한 실험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지방 분권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이다. 이제 시대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어떠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앙정부는 과부하에 걸려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중앙정부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느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외교, 국방, 통상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하고 그리고 지방에 쓰레기 치우는 문제 무슨 신호등 정말 얼마나 이게 우리가 집중되어 있냐면요. 우리 집 앞에 건널목에 신호등 있죠. 이거 누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산시장한테 신호등 그 위치 틀렸다고 다른 데 옮겨달라면 옮길 수 있겠어요? 그것도 못합니다.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신호등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한 달 좀 전에 서울시 의원이 전화를 했어요. 밤에 어린이 놀이터에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술을 마시고 술병을 거기서 깨가지고 모래밭에 버려놓고 가니까 이 애들이 막 놀다가 발에 찔려가 피도 나고 뭐 그래서 이걸 금지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 문화 향상에 관한 조례 이래가지고 이제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금지시키고 술을 마신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1년 전에 만들어놨는데 통과가 안 됩니다.
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법이 어떻게 되냐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하는 조례를 정하고자 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국회가 정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는 위임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그거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대통령 선거 때 쫓아다녀야죠. 또 무슨 인사 있으면 장관 기웃거려야죠. 뭐 동네 너릇 그 신경 쓸 여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십시오.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거를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이것도 못한다. 이래서 되겠냐. 여론전을 펴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러면 지방정부는 그만큼 손발이 묶여있다. 손발이 묶여요. 그래서 지방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신호등을 바꾸려 해도 그 다음에 무슨 어린이 놀이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은 어떠냐. 우리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자, 국회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법을 제정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 바꿔라면 바꿉니까? 안 바꾸잖아요.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래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봤자 과거에는 조금 신경 썼는데 요즘 안 하죠. 그냥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몇십만 정도 되면 조금 신경 씁니다. 근데 100만 넘어가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매번 몇백만이 모여가지고 외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해달라고 국회는 법률을 만들어줍니까? 뭐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해달라 해도 안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개정해달라.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게 있죠. 이 지방선거에 지방의원선거나 이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들 정당에서 공천하니까 이 지방정치인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공천권자인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거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지방정치인이 너무 똑똑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일을 잘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자기 자리가 위험하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을 잘 공천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실적이 좋으면 공천 안 합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퇴보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한 70% 정도가 정당 공천 하지 않도록 법을 고치자, 안 고치는 거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도 공약을 했고 문재인 후보도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어느 누구도 해명도 없어요. 왜 그 공약을 지키지 않았는지. 어쨌건 그럴 경우에 국민들은 방법이 없다. 이게.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합니다. 다음 선거에 확 물갈이 해버릴 거야. 떨어뜨릴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많이 물갈이 해봤죠. 심할 때는 60%를 물갈이 해봤습니다.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만큼 국회의원 물갈이 많이 하는 나라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정치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왜 그러냐? 국민을 무장해제시켜놨기 때문에. 무장해제시켜. 국민들이 어쩔 수 없도록 쳐다만 보고 있도록 못 참으면 광야에서 외치도록 만 만들어놨고 외쳐도 무시하면 그만인 그런 나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뭡니까? 아까 오뚜기 같은 나라 만들려면 이제 지방정부를 묶고 있는 손발을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들은 다시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말 넘어가기 전에 이 공자가 요즘
대한민국에 나타나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공자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죠. 근데 이 유독 장문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한 욕을 합니다. 이 장문중이 누구냐면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의 재상입니다. 근데 이 장문중은 유능한 사람이 찾아오면 청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을 안 합니다. 나라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라가 잘 되려면 유능한 사람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 멀리 합니다. 그 유아해라는 유명한 아주 현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찾아오니까 추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장문중은 뭐냐? 절의자다. 절의자. 요 위자는 벼슬입니다. 벼슬을 뭡니까? 절자는 훔치는 거예요. 벼슬을 훔친 자다. 그러니까 벼슬 도둑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자가 온다면 뭔가? 중앙정부, 국회는 일은 안 하면서 지방이 나서서 국민이 나서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절의자입니다. 절의자. 나는 한번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일은 안 하고 지방과 국민이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절의자입니다. 그 이제 이 절의자가 이제 도둑이 아니라 국가에 그야말로 충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토플러는 처방을 내립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 답은 뭡니까? 헌법 개정이다. 헌법 개정. 그래서 헌법 개정에 들어가기 전에 헌법이 뭐냐? 우리는 헌법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요즘 운전할 때 대부분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하죠.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빙빙 돌다가 그냥 못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거죠.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헌법을 이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이 활동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근데 이거를 30년 동안 업데이트하지 않고 방치해 놨습니다.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우리 정치의 혼란도 결국 여기에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87년 헌법 정말 그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죠. 근데 그때는 세계화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정보사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한 세상이 바뀐 거죠. 헌법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헌법은 자주 바꾸면 안 된다. 문용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나는 헌법에 대한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헌법은 내비게이션처럼 환경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그때그때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잘 사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미국의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은 매 19년마다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실제로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헌법을 개정합니다. 독일은 1949년에 헌법을 제정했는데 올해까지 60여 차례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스위스는 1848년에 헌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독일은 16개의 주로 되어 있는데 16개의 주가 각각 헌법을 가지고 있죠.
그 주의 헌법에도 기본권이 들어가 있고 국가기관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 헌법도 바뀌죠. 그러면 독일이나 스위스, 스위스는 26개의 칸톤이 있어요. 그 각각 헌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뀌죠. 그러면 1년에 몇 차례씩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때 나왔던 5명의 주요 정당 후보자들 모두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소속된 단체에서는 직접 5명의 후보자와 전부 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헌법 개정을 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들고 댕겨요. 항상 합시다.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후보 시절에 민주당사에 가서 문재인 후보하고도 직접 서명을 해서 조금 전에 여기 협약한 것처럼 협약서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에 있다. 헌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경제도 문제고 정치도 문제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뷰캐니언이라는 경제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방 분권에 대해서 아까 내가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방은 국가가 정해놓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지방 업무를 처리해라. 요거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대로만. 그 다음에 우리 헌법 37조 2항이나 조세법률주의는 뭐예요?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해라. 는 다른 말로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것만 해라. 지방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집안에 아기가 부모가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 기뻐해야 될까요? 걱정스럽죠. 자기 나름대로 주관도 세우고 반항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자기 운명을 좀 개척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헌법이 지방의 손발을 이렇게 묶어 놓고 있다. 그래서 아까 놀이터에 병을 깨는 것조차도 금지를 못 시킨다.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될 것인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를 만들자. 국가를 오뚜기를 만들자. 즉, 무게의 중심을 아래로. 즉, 지방으로 국민에게로 내려보내자. 그래서 지방으로 권력을 내려보내는 것을 지방분권. 그 다음에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주는 것을 국민분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 아까 말하는 위험의 분산, 여러 가지 실험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아래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부패의 원인이 특권이죠. 이 특권은 폐지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 특히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 5명의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했던 협약서에 공통된 건 뭐냐? 국민에게 국민 투표권, 국민 발언권, 국민 소환권,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언권을 헌법에 명시한답니다. 국민 투표는 뭐냐? 국회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을 만들었을 때 국민이 투표로서 폐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법률을 국회가 만들지 않을 때 국민이 스스로 법률안을 제안해서 국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국민 소환은 뭐냐? 국민 파면권입니다.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임기 전에 저 사람은 도저히 국민의 대표자로서 능력이나 적격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때는 국민이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 헌법 개정까지도 국민들이 제안해서 국민들이 결정한다. 아까 스위스가 150여 차례 헌법 개정을 했다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국민들이 제안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한다. 그런 스위스 국민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국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다. 왜? 이 국가의 근간을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스위스 국민들의 자부심은 어디로 이어졌느냐? 애국심으로 이어진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스위스가 유일하게 나폴레옹 때 점령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는 1291년 이후에 한 번도 외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으로서 군대가 없죠. 상비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국민들이 그때 장군을 임명합니다. 위기 때만 장군을 임명합니다. 상비군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군대를 소집합니다. 48시간 만에 70만 대군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장군이 독일 히틀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 히틀러 군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알프스의 땅굴을 파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우리도 많이 죽겠지만 히틀러 군도 20만 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해서 상켜도 별로 이득은 안 되는데 20만이나 희생될 걸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래서 침략을 포기합니다. 이러한 48시간 안에 70만 대군을 이거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안 모이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애국심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나라를 만들어 온 그 자부심, 이 애국심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무기를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무장 해제되어 있는데 이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장을 시키자. 이게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입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보충성의 원칙. 이걸 헌법에 명시하겠다. 5명 후보자가 다 협약서에 넣은 겁니다. 이건 뭐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에게 맡기고 국가가 관여하지 말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 국가가 관여하되 국가가 중에서도 기초지방정부가 우선 관여하고 기초정부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광역지방정부가 관여하고 광역지방정부가 해결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라. 이게 보충성의 원칙. 이 보충성의 원칙은 이미 우리 그 지방분권 특별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헌법적으로 하자는 거고 유럽의 각 국가에서는 전부 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법권, 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 법률을 누가 정할 것이냐? 이거는 주권을 누가 행사할 거냐에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권, 사법권은 법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법률 종속적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40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국회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국회 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규정은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입법권은 누구에게 속해야 됩니까? 국민에게 속해야 됩니다. 그럼 국회는 뭐냐? 국민을 대신하여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면 입법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국회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조 2항에 맞지도 않다. 그래서 입법권은 국민과 주민에 속한다. 국민과 주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기관인 국회나 지방의회에 위임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고쳐줘야 국민 주권 시대에 맞다 하는 거죠. 이건 반드시 관철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헌헌법에는 어떻게 되느냐?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 5.16 이후에 5차 헌법 개정에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양원제의 문제. 뭐 거의 선진국은 거의 다 양원제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이익이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상원을 지역대표로 구성하는 그런 식의 개헌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모든 후보자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만 양원제로 가자 이래 얘기했고 모든 다른 후보자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다음 개헌에서 실현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방 분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법권. 지방의 문제를 지방이 스스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권한. 또 스스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 누리사업 같은데 보면 이 복지사업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뭡니까? 배달부죠. 택배 기사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누리사업 같은 데 보니까 돈은 누구 내라 합니까? 중앙정부가 50%만 낼 테니까 나머지는 지방에서 내라 이런 거예요. 택배 기사 보고 물건값의 50%를 내라. 그럼 택배 기사가 택배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망하죠. 배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망합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그 짝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공약 많이 했죠. 돈 엄청나게 들어가게 생겼죠. 그런데 돈은 중앙정부가 다 못 되겠다. 지방정부가 상당한 부분을 대라. 그러니까 선심은 중앙정부가 되고 뒤치다거리는 지방정부가 해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에다가 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는 그 비용을 위임한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이 규정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제 중앙정부도 신중하게 공약을 하겠죠. 뒷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뭐 지방에 뜨는 게 뭐 되니까 별로 비용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저 조항을 넣어놓으면 앞으로 함부로 돈 드는 공약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헌법 개정 약속했어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내년까지 하겠다 했어요. 그냥 잘 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핑계는 100가지 이상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이 강력하게 요구할 때 그때만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토플러는 근본적인 정부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정치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아주 광범위한 공중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 우리 오늘 이런 자리입니다. 또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토론, 상방적인 토론, 또 모의 연습,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TV 토론, 또 인터넷의 어떤 토론방 뭐 이런 걸 통해서 광범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 마지막 부분. 정치 변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주권자인 우리에게 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된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적, 교육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는 국민 전체가 바뀌어야 변화가 시작됩니까? 나 하나 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그러면 세상은 바뀌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육하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공부해서 남주나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뭡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건 이제 퍼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죠. 자,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네.